네, 저희 세 번째 강연으로는 금융사 핀테크 기업을 위한 블록체인 금융 플랫폼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수어라이오 박지수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어라이오 대표 박지수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만들고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많은 좀 업계 트렌드라든지 핵심 요소들에 대해서 많이 다뤘는데 저희가 좀 바라보고 있는 시장의 흐름을 먼저 한 번 더 리마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자산이나 자산을 기반으로 한 투자 상품들이 증권화되고 토큰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나 가상자산으로 대변되는 이 시장도 이 윈터를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매크로들이 변화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이러한 투기성보다는 본질적인 이런 기관들이 유입되면서 다시금 불장으로 분류되는 시점이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러한 자산들을 다루는 인프라들은 여전히 파편화되어 있다는 것이 저희의 좀 생각이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저희는 무엇을 준비하는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지금 시장에 대한 현황과 저희가 레슨런 했던 것들에 대한 내용과 그래서 준비한 플랫폼 무엇인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할 건데요. 빠르게 이 시장에 대해서 훑고 넘어가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조 달러에 달하는 자산들이 토큰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여러 레포트를 통해서도 이 규모에 대한 것들은 무궁무진하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JP모건과 같이 외부적으로 이 블록체인 시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거나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던 기관들조차도 사실은 준비하고 있었어 짜잔 하면서 많은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블랙락과 같은 기관에서도 펀드들을 토큰화하면서 자산 토큰화에 대한 가속도는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정화폐로 바라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장을 변하고 있는데요. 미국도 디지털 법정화폐들을 준비하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합법화가 되고 있고 싱가포르도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이제 국가기관 단위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저희 전무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동성을 높아지는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많은 자산들이나 투자 상품들은 토큰화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좀 중요한 부분은 유동성 자체를 토큰화라는 행위만으로 이룰 수는 없다는 지점입니다. 유동성이라고 하면 얼마나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디지털화 된다고 해서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거래가 많이 돼서 궁극적으로는 사업이 영위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것을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디지털화된 자산이 결과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유통되느냐 하는 이 유통망이 가장 핵심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흔히 인터로퍼빌리티라고 불리는 상호 운용성 그리고 얼만큼 연결될 수 있느냐를 저희는 유통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유통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가 이 시장의 트렌드들이 좀 모아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앞서 말씀드렸던 기술적으로 발생하는 파편화를 유통으로 다시 접근해보면 기존에 있었던 금융권이나 기관들의 어떤 프라이빗 체인, 컨소시엄 체인, 서버린 네트워크 모두 포함하여서 파편화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습니다. 또한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퍼블릭 체인에 대한 부분도 연결이 굉장히 단절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화되고 있는 자산들이 유통 측면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인 게 현재의 시점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유통망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저희가 바라보는 글로벌 트렌드이고요. 스위프트와 협업하는 체인링이나 대표적으로 리플 같은 곳들, 페더럴도 JP모건, 일본이나 싱가포르도 이러한 유통에 대한 표준을 만들고 실현을 시키는 것들을 이제 핵심 과제들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컨소시엄 형태의 공동 인프라들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인링크의 사례, 리플, 페더럴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이 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유통시킬 거냐 하는 면에서 인프라나 표준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저희가 바라보는 가장 빠른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가디언 프로젝트를 통해서 DBS 은행 혹은 여러 은행들이 합작으로 이러한 망들을 구축하는 것들을 여러 형태로 테스트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좀 바라봤을 때는 이러한 금융권 기관들이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유통을 할 거냐라고 하는 표준 협의와 같은 공동망들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점과 이 망을 기반으로 글로벌 이러한 컨소시엄들과 어떻게 연계해 나갈 것이냐가 가장 앞으로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이런 컨소시엄 망 이전에 어떤 식으로 자산화할 거냐가 현재까지는 많이 다뤄지고 있고 그 예시로 한 종류의 한 에셋 클래스인 이제 STO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이제 AI 기술을 어떤 식으로 이러한 금융에 적용할 것이냐, 그리고 규제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결국에 기존의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에서 레거시 시스템들이 잘 돌아가고 있고 그곳에서의 AI 기반 서비스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공동망 그리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앞으로의 방향이고요. 이러한 연구들서들이 많이 있고 추가적으로 이런 레그텍 기술들 KYC, AML 어떻게 준수하고 트래블룩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이제 요소 기술로서 많이 다뤄집니다. 요약을 하면 상호 운용이 돼야 되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잘 다루면서 규제를 잘 대응하고 무엇보다도 많은 금융권이나 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이런 컨소를 이뤄가느냐 하는 합의가 가장 핵심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네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이러한 네 가지를 어떻게 하면 쉽게 기관들이 자신의 시스템에 온보딩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크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 운용성, 자산화, 규제 대응, 그리고 보안성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저희가 핵심 요소 기술들을 프레임워크화해서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터치스톤이고요. 터치스톤의 상품들을 조금 나래비를 세워보면 왼쪽에 보이시는 이 터치스톤이라는 트레이드마크의 이름으로 좀 정렬을 하면 컨소시엄 체인, 레그텍, 그리고 데이터, 그리고 OSS, BSS 같은 이제 코어 인프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질 수 있고 이것을 앞서 설명드렸던 서비스 단위로 말씀을 드리면 플루토스라고 하는 이제 자산을 이용한 서비스를 만들게 도와주는 개발 프레임워크 그리고 자체적인 서비스 체인을 구축하기 도와주는 매니지드 블록체인 그리고 에셋 발행에 대한 에셋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개발 플랫폼으로서 제공이 되고요. 이렇게 발행되고 관리되는 자산들을 어떤 식으로 이런 유통 채널에 연결시키느냐 하는 상호 운용 인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호가 가장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블록체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취약점이나 보안 규제들을 어떤 식으로 준수할 수 있게 하느냐 그런 취약점 분석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서비스들을 그동안에 요소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했던 것들을 이 터치스톤 플랫폼 하나에 녹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블록체인이라고 함께 흐름을 설명을 드리는데 보는 것만큼 이해하기 쉬운 게 없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4대 핵심 기술에 대한 손쉬운 구성과 운영을 제공하는 게 이 제품의 핵심 가치고요. 이런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롤업이나 L2 체인을 쉽게 구성하게 해주는 서비스군 그리고 이러한 기존의 여러 가지 브릿지나 상호 운용망이 단일 채널 등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보안적인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구조 한계를 해소시켜주는 메시징 프로토콜 마지막으로 이러한 특화 보안 솔루션으로 이제 요약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 기반이 되는 어떻게 보면 메인넷과 같은 네트워크는 사실은 데이터로밖에 못 보니 실제로 유저단에서 어떻게 쓰게 되는지를 좀 시연을 하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연 페이지 눌러서 진행을 해보고요. 저도 넘어가서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저들은 자신이 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면 되고요. 인식 주어가 있어. 보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터치스톤 망의 롤업 형태로
체인이 구성이 되거나 혹은 자체적으로 원하는 스펙에 자체적으로 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자를 기반으로 자체 앱체인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예시라고 생각하는 테스트 목적으로 자체 체인을 구성한다 했을 때는 테스트 체인 한번 써주세요. 저희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면서 지원하고 있는 메인넷들을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체인을 띄울 때 이런 컨피그레이션들을 하면 그때 이 자체 앱 체인을 구성하기 위한 밸리데이터들을 이제 또 초대를 하게 되고요. 그때에 대한 데이터는 어떻게 백업할 거고 이 백업의 주기는 어떻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설정을 하고 뭐 만약에 토큰이라고 하는 형태로 프리셋을 정한다면 정한 채로 이제 저희가 이 서비스에 서비스를 하게 되면 우측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이 기반의 터치스톤 기반의 자체 메인넷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메인넷에 원하는 인프라에 이러한 구성을 띄울 수가 있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AWS를 선택했기 때문에 AWS에 이렇게 구축이 되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는 자기 액세스 키를 다운받아서 입력하는 것들이 있지만 데모를 위해 생략했고요. 이런 식으로 밸리데이터가 인비테이션을 받게 되면 구축된 밸리데이터들이 다음과 같이 뜨게 됩니다. 이거는 뭔가 저희 터치스톤망에서의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자체적으로 SB 플랫폼이나 마르터블레이 등 자체 상품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거나 만들 때 저희 시스템이 아니라 자체 구축을 위해서 저희한테 디펜던스가 있다기보다 좀 쉽게 노드를 공짜로 띄울 수 있게 해주는 식의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 상호운용망에 자체적인 이러한 테스트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상호운용 기능을 원한다. 저희의 L2 형태로 롤업을 저희가 제공해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롤업 체인이라고 생각하면 롤업은 기본적인 앱 체인을 끼는 거랑 구조적으로 좀 많이 다릅니다. 여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리고 네이티브 L2에서의 네이티브 토큰이 무엇이냐라는 걸 선정을 하게 되고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롤업 어떤 기술을 쓸 거냐 ZK 롤업이냐 OP냐 등등을 선택을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 터치스톤 상호 운용망에 이러한 롤업 검증을 위한 시퀀스 컨트랙트들이 자동으로 배포가 되게 되고요. DB를 설정하고 검증을 위한 시퀀스와 시퀀스 컨트랙트들이 자동으로 배포되는 롤업에서 서비스 형태로 쉽게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들이 저희 터치스톤망에서 저희 금융사 고객들이 활용하게 되는 경험입니다. 사실은 사업적으로, 기술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온전하게 이해하기보다는 쉽게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터치스톤망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개발에 필요한 WAS나 RPC 이제 URL이 나오게 되고 이 구조적으로 거버넌스나 오퍼레이팅을 하는 주소도가 K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마찬가지로 다운받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선택한 인프라에 원하는 형태, 앱체인이라고 하는 형태로 자체 테스트 목적으로 띄우거나 저희가 이미 여러 컨소시엄 체인들과 네트워크들과 연결돼서 상호 운용성을 만들고 있는 구축하고 있는 그런 롤업 체인을 원하는 스펙에 맞게 띄울 수 있다는 게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서 좀 짧게 라이브 시연을 준비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결국에는 이제 롤업 부분 외에 메시징 프로토콜 좀 설명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여러 가지 브릿지 시스템들은 단일 채널 검증을 사용을 하는 것이 가장 큰 페일리어 포인트입니다. 아무리 컨센서스를 이루어서 밸리데이터들이 검증을 한다고 해도 결국 단일 채널의 신뢰 구축은 그 신뢰 채널을 구성하고 있는 밸리데이터들의 키 탈취 혹은 시스템 탈취로 인해서 단일 채널 하나가 탈취되면 끝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중 채널을 통해서 이중 검증한다는 점을 설계에 반영해서 조금 더 안정성을 만들게 되었고요. 은행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디포짓 토큰들을 활용하고 검증하는 것들이 유사한 방식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뭐 자체적으로 기술을 만들고 끝난 게 아니라 이미 상용화까지 끝낸 상황이고요. 카카오 게임즈의 메타 보라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라 체인이 폴리곤 퍼블릭 체인과 연동될 때 저희가 이러한 요소 기술들을 적용한 퍼플 브릿지 서비스를 현재 1년 동안 무중단 무사고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그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유통량 추적과 같은 규제 준수 시스템도 저희가 구비를 하면서 상용화를 마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제 좀 짧게 보안 서비스의 기술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면, 리에이전트라고 하는 이러한 틀어주시면 돼요. 한 서비스는 저희가 구성한 시스템 위에 올라간 실제 서비스에 대한 취약점을 자동으로 분석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대량의 취약점이 있었던 오닉스 프로토콜 같은 경우를 예시로 좀 보면, 유저들,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 GitHub 액션 서비스 형태로 만들어놨는데, 이런 식으로 코드를 시스템으로 구성을 하고요. 그래서 이 코드를 가져와서 저희가 제공하는 리에이전트 워크플로우를 그냥 이 CI/CD 툴 상에 추가만 하면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이러한 취약점 분석 툴이 컨피규레이션이 리포지터리에 자연스럽게 되고, 이렇게 저희가 제공하는 프리셋을 기준으로 워크플로우를 작성해서 이것을 개발 프로세스에 탑재를 하게만 하면 이 과정에서 나오는 개발사들이 저희가 구성드리는 시스템 상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짜면서 컨트랙을 짜게 되는데, 그때 코드들을 실시간으로 계속 변경물에 대한 취약점 분석을 자동으로 해주고, 그리고 분석을 토대로 자동으로 레포트도 생성해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오디트 회사들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주고 오랜 기간 동안 받아야 되는 것과 다르게 실시간으로 취약점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어떤 규제 준수에 필요한 이런 분석 보고서들을 자체 원하는 템플릿을 기반으로 뽑아낼 수 있는 게 위 에이전트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18년도, 19년도부터 이러한 보안 기술을 만들어 오고, 지금 IITP 후원을 통해서 연구 개발을 계속 4년 차를 하고 있고, 4년 차가 되면 매해 이제 우수 과제를 선보일 만큼 이러한 보안 기술들은 압도적으로 잘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 기술들을 이제는 이 터치스톤이라고 하는 플랫폼으로 하나로 모아서 이런 앞으로 나올 이런 트렌드에 맞게 디지털 자산을 잘 발행하고 디지털 자산을 위한 서비스를 구축하고, 이것을 실제로 돈을, 사업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유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풀스택을 제공하는 것이 이 터치스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아이온이 이제 올해는 실제 이 터치스톤 고객사와 서비스들을 출시를 하는 것이 연내에 좀 계획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하면 이런 사업적으로 여러 발행사, 유통사 연계가 돼야 되는 것과 실제로 기술적으로 연결돼서 유통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걸 당연히 규제를 준수하에 진행해야 할 때 필요한 기술들, 그리고 이 자산을 발행하고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다 합쳐서 만든 걸 서투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좀 더 글로벌 디지털 자산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좀 기여하는 것이 앞으로 이제 수화여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이고요. 박지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지수 대표님의 블록체인 금융 플랫폼에 대한 강연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일본 웹3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실 오아시스의 도미닉 장 글로벌 사업 총괄님을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오아시스라는 게임 특화 블록체인에서 글로벌 사업 총괄 및 한국 사업 총괄까지 맡고 있는 도미닉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본의 블록체인 산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저희는 이제 게임 체인이기 때문에 게임에 맞춘 이야기를 많이 해드릴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본의 게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웹툰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는 미국, 중국 다음 이제 3위가 되는 시장이 되겠고요. ARPU라는 이제 각 게이머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쓰는지, 과금을 하는지에 대한 지표로 보았을 때는 세계 1위. 그리고 이제 라이프타임 발류라고 하는데 액티브 게임을 얼마나 오래 하는지에서는 에서도 1위를 하는 그런 굉장히 게임 회사가 보았을 때는 매력적인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일본에는 80여 개의 상장 게임사가 존재하고요. 계속해서 제작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레드오션이 되었고 많은 게임 회사들이 이제 블록체인 쪽으로 진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게임사들이 이제 블록체인으로 진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이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 개화되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미국과 중국이 일본, 전 세계에서 글로벌리 제일 큰 게임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3위에 버금가는 게임 시장 규모를 갖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런 SEC의 스탠스라든지 중국의 블록체인 전체에 대한 스탠스라든지를 보았을 때 규제, 법률 정비라는 측면에서 일본은 굉장히 앞서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기시다 내각의 신자본주의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웹3에 굉장히 그런 친화적인 정책이 진행이 되면서 많은 웹2 대기업들이 웹3로 현재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본은 왜 이런 산업을 하고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지난 30년, 어떻게 보면 40년이 가까워지는 시간인데요. 잃어버린 30년, 잃어버린 40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제 약 10년도 넘었죠. 전부터 이제 아베노믹스라는 게 발동이 되면서 자민당 여당, 만년 여당이죠. 일본 공산당과도 비슷한 이제 정치적 구조를 갖고 있기도 한데 이제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어 보겠다라는 자민당의 그런 중장기적인 정책이 나왔고 이제 아베노믹스에서 쪽발된 뭐 엔저라든지 이제 돈을 많이 풀면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낸다라든지 투자자에게 좀 더 프렌들리한 정책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라든지 하는 정책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고 오늘 사상 니케이 225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가는 그런 기염을 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민당이 생각하는 현재 내각이 생각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내에서 웹3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에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기시다 총리, 기시다 내각의 신자본주의 정책 내용 내에서 이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이제 5대 분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인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과학기술, 스타트업, 그리고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5개의 큰 축으로 이루어진 정책입니다. 여기에서는 사실은 웹3라는 말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기시다 내각이 생각하고 있는 신자본주의 정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부분은 단순하게 뭐 블록체인 산업 밀어주자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뭐 패권을 언급을 하면서 정말 나라의 미래를 심히 걱정하면서 만든 정책이라고도 봐주실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여기에서 예를 들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지 과학기술 그리고 스타트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웹3 산업과도 밀접하게 연계된 부분으로서 이제 이 큰 뭐랄까요 축을 바탕으로 웹3 산업에 대한 지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본 정부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본은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신자본주의 정책이라는 큰 뭐랄까요, 국책 계획이랄까요? 국책 계획에 이제 맞추어서 2028년까지 스타트업을 10만 개를 최고 더 만들고 유니콘을 100개 이상 탄생을 시키고 그리고 NFT 시장 같은 경우에는 1조 400억 원화로 규모의 시장을 키우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웹3에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NFT 관련된 규제를 정리를 하고 세제에 대한 정비를 완료를 하고요. 그 외에 메타버스라든지 NFT, 메타데이터, IP 이런 거에 대한 표준 등을 만들어 나가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구상하고 그 외에 일본 내에서 토큰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법인세, 개인세 이런 것들을 손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전에 발표해주셨던 분들이 몇 번 언급을 해주셨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발행도 이제 허가를 하게 되었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정부가 움직여주면서 법적 명확성이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고 특히 이제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법적 명확성이 더해지면서 더 자신감 있게 웹3 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많은 대기업들이 특히 증권사, 통신사, 유통사, 컨텐츠사 등 대기업들을 위주로 자산의 팀을 꾸린다든지 그룹 회사를 만든다라든지 JV를 만든다라든지 하는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IP, 컨텐츠 강국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실 테지만 이제 신자본주의 정책의 또 하나의 큰 내용이 일본이 갖고 있는 강점을 글로벌리 더 많이 팔 수 있는 이제 바탕을 마련하자라는 내용이 굉장히 크게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글로벌 콘텐츠 경쟁력 향상과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일본의 이제 우수한 IP를 안전하고 그리고 이제 스탠더다이즈되어 있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디지털화하면서 이에 대한 사업을 더 크게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때부터 이제 콘텐츠의 디지털 소비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런 움직임과 더불어서 웹2가 아닌 웹3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방식으로 이제 기존 대기업들이 많이 갖고 있는 IP를 어떻게 글로벌로 수출할 수 있는지 더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3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반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많은 대기업들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고 웹3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고요. 특징이 한 4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 당국, 그리고 정치권, 그리고 규제 당국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업계, 협회 등 전문가 조직이랑 투명하고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계속해서 진행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IP, 컨텐츠 산업의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와 더불어서 유저나 투자자의 보호를 위한 규제 안전망을 계속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명확한 규제와 룰을 계속해서 더욱 명확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레이존 해소 태스크포스 같은 게 운영이 되면서 사업체들이 이제 규제 내용을 보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이게 컴플라이언트한지 안 한지를 판단할 때 판단이 안 서는 경우가 있거든요. 법률이 완벽할 수는 없다 보니까 이럴 때 언제든지 이제 면담을 예정을 하고 조정을 해서 잡고 가서 이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태스크포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블록체인 관련된 규제가 굉장히 빠른 단계에 완성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뭐 운이 좋은 걸 수도 있겠지만 이제 마운트복스, 코인체크가 각각 2015년, 2017년 이렇게 해킹을 당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요.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규제를 확실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2019년 4월에는 자금결제법에 암호자산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어떤 행위라 이제 라이센스가 필요한지가 명확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 법률이 나오기 전까지는 오래 계셨던 분은 기억하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반 이상이 일본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이 2019년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규제로 확실하게 좀맨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제 일본에서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주류로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본 정부의 스탠스가 180도 바뀌면서 기존 규제, 명확하게 되어 있는 규제가 있는 건 좋은데 고장난 내용이 많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되었고 이 고장난 규제 내용들을 산업이 발전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고쳐나가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규제 내용이 어떤 식으로 이제 변했는지 이제 내 항목별로 정리한 표가 되겠는데요. 거래소 면허라든지 커스터디 사업에 대한 규제라든지 파생 상품 거래에 대한 규제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있고요. 또 이제 법인의 암호화폐 보유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법인의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개인의 암호화폐 보유에 대한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법인의 암호화폐 보유에 관련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발행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밸런시트에 이제 박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먼저 발행하는 주체를 일본 법인으로 할 수 있는가라는 측면이 굉장히 고장나 있는 내용이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일본의 법인을 세우고 거기서 토큰을 발행을 해가지고 상장을 시켜서 마켓캡이 FDV가 이제 100밀리언이 찍혔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초기다 보니까 이제 많은 보유량을 이 발행체가 갖고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95%를 그 법인이 갖고 있다고 했을 때 그럼 95밀리언에 대한 그 뭐라 그러지? 미실현 손익에 대한 법인세를 내게 되는 그런 이상한 이제 규제가 존재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업계 측에서 로비잉을 한 결과 예외 조항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예외 조항을 클리어한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 국내 법인으로 토큰을 발행해도 그 미션 손익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납세를 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타사 발행 토큰에 대해서 이제 기술적인 처분 제한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평가액을 과세하지 않는 방향으로도 결정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뉴스로도 이제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요. 투자법인들이 토큰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법률이 수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개인의 암호화폐 보유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는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일본에서는 개인들이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수익 실현을 했을 때 그 캐피털 게인에 대한 소득이 소득세에 영향을 주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비치면 이제 기타 소득이라는 항목에 암호화폐의 거래에 의한 캐피털 게인이 이제 소득으로 인식이 되면서
그 소득의 총합이 소득세율을 정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계속해서 주식이랑 비슷하게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이제 로비잉을 진행을 하고 있고 아마 이것도 곧 개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일본에서 정부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투자 그리고 발행 그리고 투자 그리고 개인의 투자까지 모두 일본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에코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다 해결이 되었을 때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파괴력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아 주요국의 이제 규제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한 장표가 되겠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굉장히 다양한 직접 간접적인 이해관계자로부터 그러니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규제를 만들어 나가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변화의 속도는 굉장히 느리긴 하지만 방향성 예측을 가능하고 굉장히 합리적인 부분이라고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이런 일본의 케이스를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뭔가 그런 이제 징벌적인 그런 규제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부분보다도 실제로 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방식으로 규제가 바뀔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큰 나라의 흐름 내에서, 그러니까 큰 나라의 정책 내에서 이제 웹3 산업을 포함을 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일본 경제 전체의 일부를 웹3 산업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수렴이 되고 있는 만큼 한국에서도 이제 한국 정책 관련자분들이 이런 식의 생각, 사고도 참고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재미없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오아시스에 대한 소개를 조금 드리려고 하자입니다. 오아시스 같은 경우에는 게임 특화 블록체인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이제 이중 레이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레이어 1과 레이어 2가 동시에 존재하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게임이 돌아가는 부분은 이제 벌스 레이어라고 부르는 레이어 2가 되겠고요. 레이어 2에서 돌아가는 게임을 즐기는 유저 입장에서는 가스비가 없고 즉각적인 트랜잭션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일본 규제 대응에도 굉장히 용이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특히 일본의 게임사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IP 저작권에 대한 보호 같은 것들에도 굉장히 용이한 설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저희 노드 밸리데이터는 27개사가 참가를 하고 있고요. 일본의 게임사들, 쟁쟁한 게임사들인 반다이 남코, 세가, 그리고 스퀘어 에닉스, 믹시, 또 뭐지? 네, 이런 분들이 일본에서도 참가를 해주시고 계시고, 한국에서도 뭐 넥슨, 넷마블, 네오이즈, 컴투스 이런 분들이 다 참가를 많이 해주시면서, 그리고 프랑스의 유비소프트들도 많이 참가를 해주시면서 신뢰받는 대형 게임사들의 참여를 통해서 게임업계의 지지를 확보한 체인이라고 봐주실 수 있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까지 꽤 많은 타이틀이 온보딩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는 유비소프트의 첫 블록체인 게임 타이틀인 챔피언스 택틱스도 있고요. 세가의 삼국지 게임도 있고요.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라든지 워킹 데드 타이틀들도 오아시스 버전으로도 소개될 예정이고요. 그 외에 아실 분은 아실지도 있겠지만 일본의 유명한 축구 만화인 스바사를 블록체인 게임으로 만든 게임 타이틀도 온보딩이 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애니쉬라든지 DMM.com 같은 일본의 게임사들의 게임도 온보딩이 될 예정입니다. 참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나오곤 하는데요. 현재 이제 가동되고 있는 버스 그리고 이제 온보딩된 게임들을 하운데 정리한 장표가 되겠습니다. 현재 게임이 약 40개, 50개 정도가 온보딩되어 있고요.
버스는 10개 정도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 이제 게이밍 블록체인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오아시스의 방향성이기도 합니다만 게임 데이터가 보관되는 블록체인으로서 어떤 데이터를 블록체인 레이어 1에 저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리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스탠더다이즈된 방식으로 저장될 수 있다고 한다면 게임 회사들이 실제로 블록체인에 저장된 기술을 언제든지 인덱싱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의 기능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블록체인 게임이라는, 그러니까 게임이 블록체인 기술을 썼을 때 가장 큰 장점이라고도 이야기되는 상호 호환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게임 체인으로서 게임 특화 체인으로서 갖춰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IP를 보호하기 위한 NFT 메타데이터에 대한 규격이라든지, 그리고 게임용 툴에서 표시되기 위한 메타데이터의 기준을 설정한다든지, 메타데이터에 대한 사양들을 모두 표준을 정하면서 실제로 상호 호환성이라는 게 정말 시뮬레스하게 게임 회사들이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저희 레이어 2에 대한 여러 솔루션, 그러니까 옵션을 계속해서 늘려나갈 예정이고요. 현재는 옵티미즘 레이어 2의 포크로 레이어 2가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 외에 얼트 레이어를 통해서 앱체인 같은 굉장히 만들기 쉬운 레이어 2도 구축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현재 계속해서 R&D를 진행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GK 롤러까지도 점진적인 트랜지션으로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상호 호환성과도 연계가 되는 내용입니다만 IBC와의 메시지 브리징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체인들과의 메시징 깜짝 놀랐어요. 떴네요. 네. 그런 여러 크로스 체인, 멀티 체인 간의 이제 메시징 인프라도 계속해서 확충을 시켜 나가면서 오아시스 위에 있는 게임들끼리만의 이제 상호 호환성뿐만 아니고 다른 체인에서 돌아가고 있는 게임과의 상호 호환성까지도 손쉽게 구축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프라를 확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또 생태계 측면에서는 원래 그리고 결제 그리고 고객 유치 마케팅 이라는 측면에서도 게임 회사들이 좀 더 쉽게 유저를 획득할 수 있고, 그리고 결제 과금을 시킬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마케팅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계속해서 강화시켜 나가고 있고요. 이는 사실 이 세 가지는 이제 웹2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달한 게이밍 인프라가 되겠는데요. 웹3에서는 아직까지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스탠다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계속해서 진행을 시키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파트너사분들이 계속해서 같이 계속해서 이제 공헌을 해드릴 거라고 기대하고 협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오아시스는 또 이제 웹3 게임의 새로운 유통 채널을 다각화시키는 데도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게임 콘텐츠의 마케팅, 프로모션 플랫폼이 되면서도 1000만 단위 유저가 온보딩되는 월렛을 갖고 있고, 그리고 손쉽게 토큰을 통한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사들을 많이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대표적으로 도코모라든지 소프트뱅크라든지 KDDI, au 그리고 라쿠텐 이런 분들이 이제 이미 저희 밸리데이터로 참가를 해주시고 계시면서 실제로 프로덕트를 준비하고 계신데,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위에 말씀드린 세 가지 그 기능을 이분들이 실제로 구축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피드백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올해는 뭔가 굵직한 그런 플랫폼이 하나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아시스가 앞으로 오아시스는 굉장히 뭐 일본 체인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신데 저희가 일본에서 시작을 하기도 했고 일본에 정말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분은 사실이긴 하지만 일본 시장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결국에는 글로벌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글로벌 확장 정책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아시스가 이제 시장을 평가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소개드릴 장표가 되겠는데요. 게임사가 있는가, 게임을 소비할 사람들이 있는가,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어떠한 인프라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보게 되고요. 이 항목을 보았을 때 일본 외에도 굉장히 큰 매력적인 시장인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굉장히 열심히 저도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제가 사실 싱가포르에 살고 있긴 한데 한국에 거의 반을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매달 와가지고 2, 3주씩 있고 이러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에요. 게이머 인구율이 제일 높은 시장이고요. ARPU 아까 말씀드렸듯이 1위는 일본이었는데 2위는 한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과금러들이 많은 시장이라고 봐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글로벌 게임 시장 순위에서는 4위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이제 거대한 게임 시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압도적인 암호화폐 시장을 갖고 있기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형사들 같은 경우에는 페스터 모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시장 선점에 대한 의지와 그런 관심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일본에 비해서도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것을 이미 경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본 시장에서 앞으로 많은 대기업들이 웹3 산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도 참고가 많이 되는 부분이 많은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아시스는 사실 한국과 일본을 한국을 일본이랑 함께 최우선 시장으로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중에서 시작된 매스 옵션을 필두로 다른 시장으로 계속해서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으로는 중화권, 동남아, 인도 그리고 아프리카와 라탐까지도 저희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미닉 장 사업총괄님, 네,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일본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려주셨는데요. 이제 다음은 보스턴 컨설팅 그룹 진창호 파트너님께서 2024년 블록체인 웹3 산업의 새로운 전환기, 글로벌 선도사들의 차별화 전략과 시사점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들리세요? 네, 소개받은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블록체인 웹3 다자하고 있는 진창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이전 미팅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서 늦어서 발표 못하면 어떡하라는 걱정했는데 다행히 딱 맞춰서 늦게 도착했는데 제가 세미나 발표 주제는 되게 거대합니다. 크게 이제 비전을 잡았는데 제가 발표 시간은 20분 정도 받았고 제가 준비한 장표는 30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걸 구비해서 설명을 드릴까 좀 고민이긴 한데 한번 쭉 설명을 한번 드리고 저희 뒤에도 Q&A 세션도 있으니까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그냥 일단 제가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고 글로벌 전략 컨설팅 펌에서 블록체인과 웹3를 전담하고 있고요. 저도 블록체인 사실 개발자는 아니지만 업계 컨설팅을 한 지가 한 5년 됐습니다. 2018년부터. 그래서 국내에는 다행히 운 좋게 이제 한국은행 1120도 시작해서 제가 3년 전에 STO 컨설팅 사업, 국내 NFT 이런 블록체인에서 주 띠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들의 컨설팅을 담당하는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경험 플러스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올해 전망 관련해서 같이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아젠다는 세 가지인데 3번은 조언 같은 경우는 제가 패널 토크 시간에 저희가 좀 더 얘기하기로 하고 1, 2번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사실은 저희가 2022년도에 테러로마 사태가 터지면서 크립토 윈터가 왔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봄이 오고 있는데 그럼 벌써 이제 그 다음 여름은 뭐가 될 거냐 하는 것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고 정말 여름이 오긴 오는 거냐 이런 관점에서 1번 챕터를 좀 정리해봤고요. 두 번째는 그런 관점에서 그럼 글로벌 선도하는 플레이어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좀 말씀드리면 이 페이지는 제가 챗GPT랑 재민이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블록체인 업계 컨설팅한 게 2018년부터 시작인데 사실 그 이전에는 전체적인 조망을 했다기보다는 지역적인 조망을 했는데 이번에 새로운 스프링이 오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저도 어제 그저께 계속 챗GPT랑 재민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기억을 하게 됐는데 이 장을 제가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 내용들은 다 아마 아실 거예요. 트위터나 다른 자료에서 많으시겠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번에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유가 미국의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도 있고 올해 있을 관광기도 있겠지만 그 넥스 서머라는 개념을 저는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 표현을 왜냐하면 계절이 반복된다는 거는 마치 이게 투기를 조장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올 그 사이클이 이전과는 되게 다르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런 신뢰를 가지고 있고 그런 이제 좋은 지금 시작점이 열리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그 크립토 업계의 큰 화두가 된 아젠다들이 뭔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온 우리 팀들은 아시겠지만 2017년, 18년에 ICO 붐이면서 여러 그 프로젝트들이 많이 발주되고 이때부터 이제 투기꾼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고 2021년, 22년에는 우리 아시겠지만 디파이 서머, 그다음 NFT 광풍 이런 것들이 불면서 사실 저도 거기에 편성해서 컨설팅을 많이 했고요. 거기 더불어서 또 페이스북에 리브라가 출시된다는 전제하에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이제 CBDC라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저도 컨설팅업 사이드에서 CBDC를 컨설팅하게 된 계기가 됐고 그게 서로 이런 그 장들이 운영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회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이번 장이 뭐가 될 거냐 하는 것들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여기 몇 개의 리스트업을 적은 이유는 저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이런 업계의 가격의 업앤다운을 따라가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블록체인과 웹3 이런 디지털 자산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뭐를 좀 제대로 봐야 되는지를 한번 보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페이지는 사실 최근에 블록체인 그 스프링을 감지하면서 많은 그런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4가지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 비트코인 ETF 승인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 첫 번째 중요한 맥락은 뭐냐면 과거에는 블록체인 크립토 업계가 우리만의 리그에서 이제 전통 금융에 본격적으로 뛰어줄 준비가 됐다라는 게 첫 번째 팀입니다. 그 첫 번째 준비는 당연히 비트코인 현물 ETF인데 게리 겐슬러도 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되게 이상한 말을 좀 하긴 했는데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쓴 이유가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 이유는 뒤쪽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전통 금융권에서 비트코인 아직 모든 크립토커런시를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 새로운 자산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요인이 되고 그게 기관 투자가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여기 들어오는데 그걸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거냐면 결국엔 기업과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새로운 자산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제 보유하게 되고 거래하게 되고 활성화하게 되는 시장이 결국에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전에 우리 블록체인 업계에서 우리끼리 이런 보유나 지급 결제, 보유 결제 수단으로 쓰이는 거랑 전통 금융사들이 기관이 들어와서 이제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내 개인 고객과 기업 운영에 쓰인다는 것 자체는 아마 패러다임이 크게 바뀔 거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전통 금융권에 대한 혁신적인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게 될 겁니다. 저도 3년 전에 증권사, 그 다음에 금융지주 이런 분들을 모시고 STO 관련된 전략 컨설팅이라든가 NFT 이런 컨설팅을 많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전까지는 우리가 파일럿과 POC 수준에 머물렀다고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넥스트 스텝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상용화될 수 있는 형태의 규제 제도가 지금 명확해지고 있고 돈도 몰리고 있고 이제 저희 블록체인 업계에서도 기술적 이런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계가 저는 한 단계 더 들어갈 수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스테이블코인이 합법화되지 않고 토큰 증권도 지금 규제 쉐이핑이 정리가 되고 있지만 이런 단계를 넘어서서 지금 오늘 아마 이전 세션에서 좀 많이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IW나 아니면 그 자산의 토큰화 플랫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넥스트 빅띵이 될 거라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고 저도 그 기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규제 제도라는 부분인데 지금 모든 중앙정부나 각국 정부들이 이 크립토의 규제에 대해서 사실은 엄청난 프레셔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제 당국은 잘 모르는데 계속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오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등한시해서 계속 금지만 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금융당국이 글로벌 차원에서 모여서 엄청난 많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은행도 BIS를 포함해서 중앙은행들하고 정기적인 콜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CBDC나 나머지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방향적으로 수시로 점검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지금 디지털 자산법의 제정이나 CBDC 파일럿 이런 형태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요 세 번째 내용은 조금 다른 격이긴 한데 이 중앙정부나 국가 차원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나 크립토커런시라는 게 내 국가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되게 위협적인 요소임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작년 연말에 BIS에서 중앙은행의 BIS에 그런 리포트를 잘 보고 저도 그 리포트를 보고 느낀 바가 되게 많았는데 정말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구나. 그래서 중앙은행을 포함한 세계 중앙은행들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기축통화의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그 리포트에서 저는 이제 인지를 할 수 있었는데 그 형태가 뭐냐면 다른 결로 보면 어떻게 보면 크립토 산업에 되게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블록체인을 활성화하는 큰 배를 통해서 보면 이 새로운 형태의 모니터링 시스템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최근에 글로벌에 있는 블록체인 모든 컨퍼런스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다 AI를 엮게 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블록체인과 AI 결합이라는 게 기술적인 차원에서 시너지가 나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아마 이번에 서버에서도 많은 그런 스캠들이 발생하게 될 텐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다만 과거에 저희가 블록체인 업계에서 풀지 못한 숙제들이 이런 AI 제네를 통해 가지고 풀리는 영역들이 분명히 생긴다. 그런 영역들은 저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 체계라든가 실제 비즈니스 모델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그런 변화들이 이 영역에서 발생하게 될 거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장소에서 많이 시간 쓰고 나는데 좀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시간을 많이 썼고요. 그 다음 장소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 업계에서 많이 과거에 한 5년 전부터 공격받고 있던 것들이 뭐냐면 너무 기술적으로만 보고 있다. 산업 조망을 잘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손으로 막 그리다가 다 못 그렸는데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컨설팅 업계이기 때문에 주로 CEO들이나 회장님들, 오너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분들을 컨설팅할 때는 여기 제가 첫 번째 있는 뷰 1처럼 산업부터 시작해서 밸류 체인을 조명하는 그런 형태의 분석을 많이 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전달드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 블록체인 쪽에서는 어떤 기술 기반의 트렌드가 계속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뷰는 제가 얘기하는 뷰 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 기술 기반을 많이 보고 있는데 사실은 산업이나 CEO들이 아젠다들이나 산업이 변화하는 형태를 좀 많이 못 보고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괴리가 좀 많이 생겼던 것 같고 저는 규제에 대한 블레임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런 이런 비즈니스 산업의 변화와 이 테크의 변화의 연결점이 많이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밸런스 있는 뷰의 시각이 우리가 좀 적었기 때문에 이런 블록체인 기반의 웹3 기반의 사업이 활성화도 좀 못 되지 않았나 이런 반성도 한번 해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두 가지 밸런스 있는 뷰가 필요하다고 이제 보이고 있고 여기 오른쪽에 제가 빨간색으로 색칠한 부분은 어떤 거냐면 과거의 IT나 테크를 보는 뷰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프라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각각 보고 있는 사스나 파스나 아야스 이런 형태의 애저 서비스를 많이 보고 있는데 저희가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은 저는 다른 레이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레이어를 어떤 관점으로 조망할지에 대한 뷰가 상당히 필요한데 그런 관점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것도 미래 산업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뷰는 프레임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산업 비즈니스를 제외하고 저희가 기술적인 이머징 테크를 기반으로 하는 트랜스포메이션의 앞으로 미래 산업의 지형은 어떻게 변화될 건지를 제가 이 세미나 요청을 받고 좀 고민을 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이거 아직 완벽한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의 축은 뭐냐면 과거에는 우리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중앙화된 센트럴라이즈에서 탈중앙화된 형태의 프레임이라는 하나가 존재를 하게 되고요. 작년부터 챗GPT가 생기면서 원래 AI는 업계에 계속 이제 고민거리였는데 생성형 AI가 실제 업계 모든 지금 컨설팅의 주제들을 다 먹고 있긴 한데 생성형 AI가 도입되면서 Y축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더 고민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 이제 요 X축은 아마 잘 아실 것 같고 우리가 중앙화되어 있는 서비스 플랫폼들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탈중앙화하겠다는 사상과 철학들은 X축에 반영되어 있는 영역인데 과연 탈중앙화라는 게 실제 우리가 지금 현재 기업에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어? 이런 메커니즘 오퍼레이션 할 수 있어라는 퀘스천에서 저는 생성형 AI 그 답을 어느 정도 일부 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축이라는 게 여기 이제 휴먼 센트릭 오토매틱이라는 거창한 얘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Y축에서는 우리가 기업이나 서비스의 의사결정을 자동화된 형태의 거버넌스 체계와 의사결정할 수 있는 모델로 갈 수 있냐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이 Y축도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X축은 블록체인이 열었던 장이고 Y축은 AI, 생성형 AI가 여는 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들이 과거에는 이 나머지 복잡한 축들이 별로 고민이 안 됐어요. 아까 제가 앞쪽에 설명드렸던 산업의 축에서는 우리 IT나 이런 인프라 테크들을 여기서 의사결정되는 전략 방향에 따라서 실행해주는 이네이블 역할을 했지 여기서 올라가는 역할을 못 보는 그런 형태였는데 지금의 뷰는 좀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저는 여기 이쯤이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모든 중앙화된 플랫폼에서 데이터가 모아지고 거기서 의사결정을 통해서 모든 서비스들이 혁신되고 있는데 저희가 새로운 장을 지금 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새로운 장들이 열고 있는 서비스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제가 웹 2.0, 5는 다른 세미나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약간 퓨어한 웹3 하는 형태의 서비스들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중간 단계 서비스들이 프로젝트화되고 사실 어떻게 돈을 벌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격이 급등락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여기 오른쪽에 1, 2, 3번을 좀 말씀드렸지만 이게 구현의 난이도와 비슷한 임팩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저는 이 3번 영역으로 가는 게 구현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구현의 난이도는 기술적인 난이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규제나 제도, 그 다음에 산업 이해 이런 것들이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지만 이 영역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저는 금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 영역에서 누가 선도하고 어떤 서비스를 내냐에 따라서 앞으로 기존에 있는 테크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런 산업의 지형을 다 바꿀 수 있는 형태의 체계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 1번에 시간을 많이 썼는데 좀 거대한 얘기를 좀 했고 2번을 좀 담담하게 내려와서 그러면 이제 글로벌 선도 플레이어들이 어떤 방향으로 좀 준비하고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글로벌 우리가 플레이어를 생각하면 글로벌 선도 기업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저희가 바라보는 행보를
한 4개 정도 앵글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에도 선도 국가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있고 산업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실제 기술적인 형태의 선도하는 플레이어들이 기술이 당연히 존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누가 추진한 주체에 따라서도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중에 그 글로벌 선도 플레이 핵심 트렌드에서 몇 가지를 뽑았는데 뭐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제가 생각하는 기술을 제외한 기술은 오늘 소 대표님이나 나머지 분들이 쭉 설명을 많이 해주셨을 것 같고 나머지 영역은 쭉 그 내러티브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국가 레귤레이션부터 좀 뭐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저도 컨설팅 업계에 있다 보니까 CEO분들이나 오너분들을 모시고 이런 장르들을 많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뭐 각 국가들이요 규제를 어떻게 하고 있고요, 뭐 ICO, STO, CBD, 스테이블코인 이런 것들의 스탠스가 어떻고 규제가 어떻게 변하고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 규제 당국도 이 판을 보면서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본인도 잘 모르는데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저희 BCG가 2월달에 시작한 일본하고 진행했던 웹3 지금 마스터 전략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인데 일본 정부가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다른 국가 어떻게 하고 있냐, 규제가 어떻게 변할 거냐, 앞으로 어떻게 바꿔야 되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형태들이 실제로 아직까지 규제 제도의 스탠스는 상이한데 동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큰 트렌드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블록체인 업계에 이제 잘 계시겠지만 블록체인인 게 기술 기반의 서비스라는 게 특정한 국가 제도권 안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글로벌처럼 오퍼레이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 똑같은 범위를 모든 국가들이 정부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동조될 거고요. 그리고 1-2는 과거에는 이런 형태처럼 뭐 우리 STO는 어떻게 할래? 뭐 CBDC는 어떻게 할래? NFT는 어떻게 할래? 이런 개별적인 형태의 규제 제도가 쉐이핑이 됐던 트렌드인데 이제는 아마 이거를 넘어서서 국가 차원에서 조망하는 형태의 제도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 시장은 이미 이제 미국의 시장이고 지금 뭐 유럽 니카나 지금 일본에서 고민하고 있는 저런 디지털 자산 관련된 법 제도 규정도 그런 큰 틀에서 어떤 형태의 고민들을 해야 되냐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예전에는 우리가 크립토에 대해 친화적이냐 블록체인 서비스의 친화적이냐 이런 그 도메인들을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의 내러티브는 얼마나 규제가 명확하고 정확하냐 이게 되게 그 컴플라이언스가 타이트하더라도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 얼마 정도 클래리파이를 하고 있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국가적인 아젠다로 지금 결부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저도 그 정리하면서 가져왔는데 지금 아직 한국 정부는 뭐 지금 과기부도 그렇지만 블록체인 사업들이 메인으로 이름을 다 없애버렸죠. 메타버스라든가 웹3라든가 이런 것들을 없애버렸는데 지금 글로벌 차원에서의 그 움직임들을 보면 웹3와 AI를 결합한 형태의 융합 육성을 지금 추진하려고 있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시는 싱가포르가 제가 두바이, 뭐 사우디아라비아를 들고 왔는데 아직 이 국가들이 블록체인과 AI, 웹3 융합을 본격적으로 뭐 완전히 육성한다 이런 형태의 아젠다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내러티브가 지금 생겨나고 있고 이제 개별로 보지 않는다. 아까 제가 정리했던 그 테크의 트랜스포메이션 축에서 보면 모르겠어요. 그런 고민들을 당연히 하실 것 같은데 그 두 가지 축의 결부된 형태의 서비스와 플랫폼들을 만들려고 노력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정부의 레귤레이션도 지금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산업별로 비즈니스 활성화 측면에서는 뭐 제가 여러 가지 한 6가지를 쭉 적어놓고 있는데 1, 2번은 크게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3번에서 금융 산업에서의 지각 변동이라는 게 이제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트코인을 새로운 자산을 인정하고 기관들이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런 기업들이 비트코인 혹은 디지털 자산들을 보유하게 되고 거래해야 되고 개인한테 이런 것들을 결제할 수 있는 경우 열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관점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금융의 전통 자산들이 토크나이제이션이라는 큰 내러티브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전통의 금융 자산들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어떻게 토큰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거래할 건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사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옛날에 저 2021년에 금융의 뭐 디파이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본격적인 정말 시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뒤쪽에 예시적으로 보여드릴 장면은 얘기는 됐고 뭐 금융 산업에서 웹3는 우리 크립토 업계의 반대편으로 전통 금융 입장에서 보면 큰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전통 금융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 서비스를 어떻게 내 고객들한테 편리하게 편하게 쓸 수 있게 할 거냐는 게 첫 번째 팁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해서 크립토라는 게 새로운 디지털 에셋으로 이제 인정받기 시작하면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형태의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고민들이 두 번째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과거에서 우리가 윗단에서 표면적으로 놀던 것들이 금융의 인프라가 블록체인 기반, 웹3 기반의 금융의 인프라 자체가 바뀌는 형태의 패러다임이 이제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형태의 시작들은 거대할 수도 있고 되게 단기적으로 지역적일 수도 있는데 그런 형태들이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아젠다들을 좀 보면 제가 이 세 가지 영역 10가지를 정리해봤는데 이 영역이 쭉 한번 보시면 블록체인 업계에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1번부터 9번까지 10번까지 있는 영역들이 그렇게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고객이 혁신한다는 것은 우리 국내에서 토큰증권 기반으로 우리가 투자처를 찾는다든가 고객을 유치한다든가 그런 형태부터 시작해서 B 영역에서는 이런 새로운 디지털 에셋 클래스들을 어떻게 실제 거래하게 되고 우리가 트레이딩하게 되고 기관들이 여기서 어떻게 끌어모으게 될 건지 다양한 서비스들이 단기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당연히 있고요. 세 번째는 제가 이제 금융 산업에서의 그 인프라가 달라지는 형태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되게 높은데 여기 있는 리스트들은 아주 표면적인 리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금융의 메인프레임을 새로운 형태로 완전히 이제 새롭게 바라볼 텐데 그거의 시작은 에셋을 토커나이징하는 플랫폼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우리가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여기 정해진 수평 앱 월렛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건 작년 재작년에도 전통 금융사들도 많이 고민하기 시작했지만 결론적으로 페이팔이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형태를 좀 뜯어다 보면 기존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핀테크 형태의 금융 전통 자산의 인프라, 그 다음에 가상 자산의 인프라를 연결할 수 있는 슈퍼 앱 기반으로 어떻게 금융 플랫폼들을 좀 바꿔볼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8번, 9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메인 플랫폼은 아니지만 그 플랫폼들을 운영하는 되게 중요한 월렛과 스테이블코인, 그 다음에 커스터디 사업들은 저는 이제 금융의 인프라를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디파이 그런 형태로 넘어갈 수 있는 게이트웨이 역할은 중요한 아젠다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아젠다 관점에서 글로벌 금융 선도사들이 고민하고 있는 방향들을 쭉 정리해보면 네 가지 형태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저는 지금 한국에 있는 금융 회장님들이나 지주 부회장님 이런 분들한테도 이 슬라이드 가서 좀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우리가 금융 산업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는 전통 금융 입장에서 네 가지 스탠스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되게 어그레시브하게 내가 혁신적으로 시도도 하고 규제도 쉐이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JP모건이 대표적이겠죠. 아마 오늘 앞선 그 미팅에서도 JP모건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얘기 뒤에서 좀 다뤄보고요. 두 번째는 패스트 팔로우를 해서 사실은 블록체인의 큰 변화에서 금융이 직접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겠지만 가장 보수적인 산업이 금융 산업이기 때문에 빨리 가는 걸 되게 두려워하시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의 금융권들은 IB가 주도하기보다는 결국에는 되게 보수적인 은행이 금융권을 주도하기 때문에 은행 관계자분들이나 우리 금융위 관계자분들 아시겠지만 절대 아싸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가 뭐 하는지를 들여다보고 걔가 뭐 할래 이런 페스티벌 전략을 많이 하시는데 뒤쪽에서 그 페스티벌 전략을 좀 하고 있는 기업도 설명드리고
세 번째 유형은 직접적으로 리스크 부담을 회피하면서도 전략적으로 스마트하게 투자하는 그런 회사들이 전통 금융권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오늘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게 어그레시브 파이어이라 해서 JP 모건 얘기를 드렸는데 JP 모건은 워낙 많이 케이스로 화제되고 있고 많이 소개됐으니까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리지만 그 JP 모건에서 제가 그 조금 더 눈여겨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JP 모건은 이런 우리가 얘기했던 혁신적인 서비스를 단계별로 진행도 하지만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업계를 선도해서 규제 세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3년 전에 제가 STO 컨설팅 할 때도 그랬지만 한국의 STO는 국내 증권사들이 주도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STO 전위를 벤치마킹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때는 노모라는 SBI가 일본의 STO 산업들을 규제를 잘 쉐이핑했어요. 그래서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형태의 어떻게 보면 규제가 만들어지도록 정리를 했던 그런 형태인데 뭐 JP 모건도 그런 형태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형태 규제 쉐이핑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적극적으로 그 시장 개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패스트팔로우는 많은 기업들이 패스트팔로우를 하고자 하죠.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케이스는 제가 마스터카드를 들고 들어왔는데 마스터카드는 저도 예전에 CBDC나 다른 그 프로젝트 협력사 할 때 글로벌 콜을 해보면 확실히 스탠스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직접적인 혁신을 선도하지 않지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에셋과 역량을 기반으로 그 혁신 서비스의 중간에 뒤따른다 하는 전략이 명확하게 보이고 있고 그래서 마스터카드 경우는 결제 서비스나 인프라, B2B 솔루션, CBDC 플랫폼까지도 마스터카드는 페스티벌 역할을 충실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투자 관점을 좀 말씀드릴 텐데, 많은 기업들이, 금융사들이 크립토나 블록체인, Web3 투자하고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잘하고 있는 기업이 저는 SBI라고 보고 있습니다. SBI는 SBI 홀딩스 중심으로 Web3 투자팀도 있고 사업팀도 있는데 투자팀이 보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투자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이 여기 보여드린 리스트 말고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SBI는 선도적으로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하진 않지만 혁신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고 여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규제 쉐이핑을 도와주기도 하고 본인들이 사업과 연계해서 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22년도에 여기 정리한 거 보면 전체 이 영업이익이 14% 퍼센트 정도를 달성했다. 이렇게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SBI처럼 직접적으로 JP모건이나 다른 업체들도 뛰어들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투자의 형식으로 우리가 그런 선도적인 서비스나 기술에 투자하고 본인들의 사업에 도움되는 형태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그 추진 주체를 다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 장표를 준비한 이유는 이 웹3, 블록체인, 크립토 업계를 리딩하는 플레이어들이 우리 블록체인 기술 기업만 있지는 않고요. 정부나 공공도 주도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고 전통적인 우리가 웹2 플랫폼 기업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많은 분들이 몸담고 있는 블록체인 특화 기업들이 주도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장에 지금 이제 약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갖고 있는 것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이제 그 정부나 공공 쪽에서는 아까 제가 동조화 현상을 발생시키고 있다 규제 제도적인 측면에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의 고민은 결국 이 두 가지 내러티브가 똑같이 있습니다. 안정적이면서 혁신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 아까 제가 규제 제도가 클리어해진다. 명확성에 대한 트레이닝이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블록체인과 웹3 기술 기반의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아젠다들이 지금 많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전 설명에서 일본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일본도 지금 웹3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이런 육성들을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지금 당국자들 포함해서 기술기업, 그 다음에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규제의 적극적인
명확화, 그 다음 산업 육성, 이 두 가지 트랙이 결론적으로 새로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노력들이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본 얘기는 아까 나왔지만 조금 제가 첨언을 드리면 일본의 아까 기시다 총리 산하의 웹3 전담팀이 이제 있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뭐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올 2월에는 저희 BCG 일본과 저 BCG 글로벌이 같이 이제 일본 정부의 웹3 전략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지금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내에서의 그 주제는 뭐냐면 일본 정부가 웹3 기반의 향후 산업을 어떻게 육성해야 될지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자라는 게 이제 실제 프로젝트 내용의 일환이고요. 지금 또 아마 곧 이달 말 다음 달 초에 발표된 아마 그 일본의 웹3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 프로젝트들이 또 이번에 또 발표되거든요. 거기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아마 웹3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일본 많이 보실 텐데 아마 올해 더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통 기업은 뭐 이 정도로 제가 예전에 다른 데도 좀 쓰긴 했는데 전통 기업은 좀 아웃데이트 되긴 합니다. 전통 기업은 네 가지 형태의 팀으로 이 블록체인이나 웹3 산업들을 조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블록체인 웹3 기업을 투자하는 관점. 두 번째는 기존에 가진 서비스와 그 사업들을 연계하는 관점인데 가장 직접적으로는 이런 결제 서비스에 연계돼서 이용하는 형태입니다. 이 형태는 뭐 당연히 이제 금융권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가장 선호하는 게 페이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기존의 서비스와 연계하는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뭐 스타벅스는 많이 회사도 보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웹2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 기업들이 새로운 고객의 로얄티를 창출하거나 아니면 고객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데이터나 SS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연계하는 형태, 그 다음 부가 서비스를 만들어서 혁신시키는 그런 모든 그런 연계들이 이 카테고리에 이제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전통적인 웹2 기업들이나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 본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역량을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사업들이 나가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은 제가 다음 기회에 한번 케이스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갔고 마지막으로 요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지금 블록체인 기반의 웹3 네이티브한 기업들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냐면 이제 과거에 우리가 되게 웹3스러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코인을 발행하고 생태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펀딩이 돼서 거기서 돈을 벌고 그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형태의 프로젝트를 발주시키고 투자하고 이런 생태계 선순환들이 사실은 과거에서는 가능하게 되는데 지금의 내러티브는 어떠냐면 이제 딜레마에 빠진 게 이제 전통의 금융권 제도권들하고 연계되지 않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 사업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입지가 상당히 좋을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웹3 네이티브 기업들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첫 번째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플레이 레귤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결론적으로는 탈중앙 사상을 믿고 블록체인 웹3 네이티브한 서비스를 출시함에도 불구하고 규제 당국, 규제 가이드라인에 적극적으로 붙어서 플레이하는 그런 서비스를 출시하는 기업들이 생겨나게 될 거고 이게 아마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내러티브에 큰 띠임을 형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규제 당국만 플레이하면서 서비스를 못한다 이런 형태의 플레이들은 아마 이 영역에서는 이제 살아남게 되기 힘들 것 같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규제 당국과 온라인하면서 실제 어떤 형태의 서비스를 인프라적으로 준비하는 기업들이 아마 앞으로는 더 많이 생겨날 것 같고 여전히 3번 영역에서는 웹3 영역들의 뭐 이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진행하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들은 아마 이전 시간에 좀 얘기를 해주셨을 것 같고 뭐 계속 우리가 지켜볼 부분인 것 같고 다만 두 번째 이제 블록체인 생태계 인프라 플레이를 하는 이런 포지셔닝을 지켜야 되는 그런 영역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금융에서 인프라 플레이도 좀 말씀드렸지만 조금 뭐 산만적이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에셋을 토큰화해서 플랫폼이 발생되어 있는 금융의 인프라 그 다음 CBDC에서
촉발되어 있는 CBDC가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모니터링 시스템에서의 인프라,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기존의 웹2에서 웹3 넘어가거나 혹은 이런 제도권과 온라인된 이런 인프라를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표에서 정리를 안 했는데 그런 영역들이 한 7가지 정도의 영역들이 있는데 그런 영역들의 인프라 플레이를 누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앞으로는 시장들이 많이 변화되고 있고 그 형태의 일반적인 시장을 이미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노드 플레이어들이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이미 어떻게 보면 시작을 했다고 보이고 있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모두 플레이어만 있는 거냐?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웹2 기업들이 웹3를 넘어가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들이 실제 사업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기존의 엔터프라이즈들이 비즈니스에서 못 풀었던 문제들이 풀 수 있는 그런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보면 브릿지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많이 열려야 돼요. 그런 영역들을 발굴하고 개발할 기업들이 많이 이제 지금 올해 생겨날 것 같게 될 건데 그런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시면서 어떤 형태의 서비스들이 연계되는지를 잘 보시면 아마 재밌는 영상이 지금 벌어질 거고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슬라이드는 제가 뭐 시간을 신경 안 쓰고 쭉 말씀드렸는데 조언이라고 정리하는데 되게 뻔한 얘기를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5가지가 있는데 이따가 패널톡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우리가 이번에 새롭게 오는 이 사이클에서는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많은 변화들의 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정리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오너분들, CEO분들 저한테 되게 궁금해하세요. 뭐 STO 얘기도 있고, CBDC 얘기도 있고, NFT도 있고, DeFi 2.0도 얘기 있고, 뭐 토커나이제이션 얘기가 있는데 도대체 내가 어디에서 어떤 판에서 얘기하고 있는지를 도대체 감을 잡을 수 없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표면적인 기사나 내러티브가 정리하기 전에 이 큰 판에서 우리가 누가 어떻게 움직이고 우리는 어디에 움직이는지를 파악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고 아까 소대선생님 그 판이 과거의 전통적인 산업과 밸류체인 판에서 이제 바뀌는 판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그려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관점에서 그 판 내에서 우리가 지금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형태 그 다음 향후에 그 발전시켜 나가는 판에서 뭐가 중요할지 우리 그 게이트웨이 역할은 뭐가 될지 어떤 이네블러가 될지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잘 판단하고 지금부터라도 저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제 생태계를 만들고 파트너십을 영위해 나간다고 하면 저는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을 통해서 5가지를 정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좀 긴 설명이겠지만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스턴 컨설팅 그룹 진창호 파트너님의 발표 잘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블록체인 기술과 트렌드를 주제로 패널분들과 토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인사드리고 안녕하세요. 저 수아이오 박재현 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오늘 조금 이렇게 날이 어제 눈이 많이 왔었잖아요. 눈도 많이 오고 날이 좀 굳어서 관련 분들 많이 오시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 많이 오셔서 재밌게 듣고 계시니까 되게 좀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일단 편하게 조금 질문 있으시면 미리 그냥 빨리 질문 좀 받고 뭐 제가 준비한 것도 있긴 한데 좀 질문 없으면 저도 좀 여쭤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뭐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오늘 또 날이 오늘 보니까 난방이 좀 안 좋아서 좀 날이 좀 사무실이 좀 추운 것 같습니다. 이거 덕분에 졸리진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외투 딱 입으시고 편하게 좀 마지막에 이제 이슈들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준비하는 동안에 좀 사전에 좀 말씀드리면 요즘 가상화폐 시장 다시 이제 불장 시장이라는 얘기들이 많아서 가장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투자에 좀 요즘 어떻게 재미들 있으신지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조금 관심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특별하게 가상화폐 투자를 하지 않는데 그냥 제가 보는 관점에서 시장들 좀 보면 당연히 뭐 아까도 얘기 많이 나왔던 뭐 자리에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하게. 좀 추워서. 그래서 뭐 당연히 ETF 만들어지면 정부 자금, 기관들이 투자 못했던 기관들의 돈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오를 거다 예상하는 건 당연히 맞는 얘기인데 저는 거기에 이제 약간 첨언하면 이제 정부 이제 기관이라는 게 이제 물건을 파는 블랙마켓 에이전트잖아요. 그럼 거기에 있는 회사들의 영업사원들이 결국은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영업사원들의 능력이 결국은 매출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상품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월가에 있는 영업사원들이 자산가들한테 갖다 팔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하고 맞물려가지고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뭐 이더리움도 개수가 줄잖아요. 계속 이제 번되고 물량이 주니까 인플레이션 모델에서 디플레이션 모델도 바뀌고 거기다가 지갑수 보니까 지금 이제 많이 늘었더라고요. 지갑수가 지금 거의 한 1,000만 명 정도 돼서 실제 3천만 명 정도로 이제 오른 거죠. 그게 이제 자료 보니까 가장 불황일 때 자료 좀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쓰고 기간 돈 들어가니까 지금은 사실 떨어질 이유가 없는 시장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요. 혹시 그냥 질문 혹시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조금 이제 질문 준비한 것들 좀 있는데 제가 질문을 그냥 편안하게 하면서 중간중간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좀 여쭤보려고 네, 이번에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렸는데 두 번째 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신창호 파트너님 이쪽 한번 얘기해 주시면 스테이블 코인 지금 국가들 되게 합법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장세도 굉장히 가파라져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는 볼륨이 비자 카드 결제 양에 입학할 정도로 계속 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찍어서 팔고 있는 USD나 수익이 계속 이렇게 가파르게 사실은 이제 우리 주세 그러니까 발행하면서 버는 또 돈도 있고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들 좀 어떻게 좀 전망이 되는지 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으면 페이팔도 만들고 하듯이 기업체들이 스테이블 코인 만들면 국가에서는 CBDC는 한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굳이 CBDC가 필요해?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프로젝트, 한국은행 프로젝트를 해보시고 계셔서 어떻게 좀 궁금하신지. 네, 좋은 질문이요. 저도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한데요. 어려운 질문들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BIS 그렇고 모든 중앙은행들이 재작년 말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스탠스를 똑같이 목소리를 내는 걸 보고 저도 좀 많은 걸 느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무당으로 시작을 하면 저희는 국가 체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세번한테 모니터리 시스템 플랫폼이나 거쳐간 영어를 썼는데 BIS 영어서 좀 보면서 이제 중앙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실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나 특히 인간이 반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엄청나게 위험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BIS도 이번에 한국은 그렇지만 중앙은행의 선택지는 본인들이 여전히 피축 통화를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된다. 근데 그 플랫폼이 모든 통제 가능한 형태의 플랫폼 내에 있어야 된다. 하는 전체적으로 두 가지를 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어쨌든 막을 수는 없는데 규제당국 입장에서 저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형태에서 끌어들이려고 한다라는 게 이제 전제가 돼 있고, 한국은 아직 스테이블 코인을 합법화는 안 했지만 작년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도 곧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점이 문제이긴 한데, 근데 이제
그런 기축통화를 기반으로 하는 정부가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정부의 직접 플랫폼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신뢰하는 금융권, 전통은행권에서 나오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그 전제 조건을 본다면 CBDC와의 상호 연관성은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서로 시너지가 엄청나게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너지가 많이 나실 거다. 저도 왜냐면 보면서 그냥 끝판왕이 페이팔을 지나서 애플까지 가서 애플이 스테이블코인 발행하는 시점이 되면 이제 완전히 달라질 거는 했는데 페이팔을 가고 있잖아요. 페이팔은 발행했고 그 다음 스테이 나왔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중간에 한번 끝까지 나와서 열정을 피우시는 날이고 싶지만 그럼 도미닉 저기 질문은 없지만 그 오아시스가 일본에서 아무래도 이제 국가적으로도 많이 인정받고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좀 나이가 얘기하면 저기 정부기관에도 오신 분 없으려고 했고 되게 좀 우리나라 좀 그지 같잖아요. 좀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제 웹3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많이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국내에서도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 많은 이런 게임사라든지 컨텐츠 업체들이 뭐 국내 피해서 지금 뭐 싱가포르로도 많이 갔고 지금 중동으로도 많이 이제 사업 주체 이전해서 사실 여기 있다가 망하거나 아니면 깜빵가거나 이럴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런 도움을 좀 받기 위한 방법이라든지 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한번 가이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크립토 프로젝트를 정말 제로부터 이제 만들다 보면 느끼는 점은 한 나라에서 할 수가 없어요. 단 한 나라에서만 할 수가 없어요. 특히 게임 같은 경우에는 게임에 대한 규제 또한 존재하고 이건 금융도 비슷하지만 거기에 크립토에 대한 규제도 필요한 부분이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클리어하면서 해나가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기도 한 측면에서 그나마 나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규제가 클리어한 시장을 위주로 소비층을 만들어가는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크립토에 대한 규제 그리고 P2E 게임, 소위 말하는 이제 저희는 블록체인 게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블록체인 게임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게 명확하게 되어 있는 일본 시장은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고 애초에 일본 시장이라는 시장 자체가 게임 시장으로서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주로 이제 많은 이제 해외 베이스로 있는 게임사 분들과 이야기를 할 때는 한국 포함해서 이야기할 때는 일본 시장이 이렇게 이제 매력적이다라는 거를 많이 어필을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 저희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랄까요, 이제 게임이라는 콘텐츠를 주요하게 소비해 줄 수 있는 층을 가져오는 측면에서는 일본 시장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지만 실제로 토큰을 발행하고 NFT를 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이 아직 부족한 부분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유동성, 그러니까 세제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내용 중에 개인의 과세 문제가 있다 보니까 개인의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놓긴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해외 유동성에 의존을 어느 정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토큰 발행까지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로 어느 정도 해야 하는 그런 한계점은 사실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오아시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춘 이제 저희 이제 서포트 체제를 갖춰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장 전략, 토큰 발행 전략, 유통 전략, 마케팅 전략, IR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많이 서포트를 해드립니다. 아마 일본 시장에 특히 이제 게임이나 이런 쪽 분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아무 맥락 없이 사실은 해외에 가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기회가 돼서 오디세이나 수호나 같이 다 협업들 하는 회사니까 통해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들이 좀 들고요. 다음은 이제 제가 지금 중간에 질문거리 있으시면 주세요. 제가 좀 어려운 질문을 어떻게 해보려고 많이 해봤는데 저는 이거는 박지수 대표가 좀 설명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금융망 사실 블록체인이 이제 다 활성화되면 서로 다른 이종의 체인 간의 연동을 통해서 자산들이 오가는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유동성이 안 나오면 사실 S2도 할 것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거니까요. 사실 그릇에서 아까 이제 정의원 부부가 얘기한 것처럼 뭐 그릇에다가 아무리 찍어도 유동성이 안 나오면 사실 그 사업을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연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연동에 있어서 가장 고려해야 될 점이 뭔지 한 두세 가지 정도 뽑아서 좀 얘기해 주면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은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가장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부분은 결국 사업성이 일단 어떻게 나오느냐에 대한 고민이 일단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상호 연결을 말씀 주시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디지털 자산이 매력적인 에셋이고 이 에셋이 어떤 고객층들을 타겟으로 얼마만큼의 매출이 발생해서 어떻게 돈이 버느냐가 잘 정의되어야 거기에 맞게 이런 디지털 자산화를 할지 말지부터가 잘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 고객사나 파트너사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리고 그런 자산을 선별이 잘 된다고 했을 때 그 이후부터가 이제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중요한데 결과적으로는 단일 국가, 단일 시스템, 단일 인프라를 전제로 구상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형태의 체인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그걸 어떻게 연결하느냐 하는 부분에서의 상호 연결성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메시징 프로토콜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퍼블릭 체인 시장에서도 제일 아까 셀레스티아 모듈러 체인 얘기 나왔지만 제일 지금 화두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런 데이터들을 검증해 나가냐는 영역에서의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뭐 플라즈마 체인 대신 롤업 체인이 선택된 이유는 결국에 이제 롤업된 데이터를 어떻게 검증할 거냐. 근데 플라즈마는 원본 데이터 안전히 검증 못하고 롤업에서는 검증할 수 있다. 그래서 시퀀서 뜨고 검증 데이터 어떻게 HA 할 거야 했을 때 이제 DHM 이렇게 나오면서 결과적으로는 검증을 어떻게 할 거야인 것 같은데 이런 이종 체인, 이종 인프라들이 연결되고 상호 데이터들이 오갈 때 오가는 데이터들이 정말 잘 검증되는가를 누구나 참여해서 검증할 수 있는 형태 이런 상호 연결성과 이제 그런 무결성들이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마 전통 금융에서 그 송금망, 카드망 이런 네트워크들의 중요성이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그 송금망은 사실은 이미 이제 스위프트라고 하는 미국의 협동조 형식으로 운영되는 곳에 주도권을 다 뺏겨버려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년마다 한 번씩 스위프트가 스펙을 조금씩 바꾼대요. 그러면 가입된 모든 나라에 있는 회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돈을 내서 팔로우를 해야 되는 사실 이런 게 이제 주권들을 잃어버리는 건데 국가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저희가 자주돈을 가질 수 있는 기술을 발전하는 데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실장님 추는데 많이 있는데 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제도권 사실 오디세이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여기 모신 분들이 전부 다 정부 친화적이고 제도권 내에서 사업들을 펼쳐나가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에 있는 디파이라고 그러면 보통 이제 익명성 그다음에 이제 사실 컨트롤리티가 없는 자유 좀 주의적인 어떤 파이낸스잖아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테라의 주인공이 이제 미국으로 송환되게 됐다고 이런 거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5만 가지 이제 그리고 잘못하면 뭐 이런 고민들 많은데 요즘은 특히 이제 그런 디파이가 퍼미션 정부기관의 어떤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사실 금융권에서도 이제 디파이를 이용한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좀 사업들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쪽에 대해서 좀 물론 오디세이에서도 많이 준비하고 있으실 거고. 예.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사실은 디파이로 할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사실 플래시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출과 상환을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처리하고 미상환 시에는 회수하는 롤백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좋은 것들을 이용하는 건 좋은데
이제 기존에는 사실은 뭐 KYC나 화이트리스팅이 그 베이스가 없다 보니까 이제 금융기관들이 이제 유동성 공급자로 참여를 한다든가 뭐 대출 기관으로 참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약했거든요. 근데 요새 제가 최근에 찾아보니까 그 에이브가 그 에이브 아크라는 거를 출시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 디파이의 기능은 그대로 따오면서 KYC만 추가된 거고 그거를 그 미국의 파이어블록스라는 회사랑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이어블록스라는 회사가 미국에 있는데 저희 회사가 되게 약간 벤치마킹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 그 파이어블록스가 연간 고정 매출이 1,000억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둘이 그 하냐면은 에이브 아크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파이어블록스가 금융기관에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30개 정도 금융기관을 추가로 유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니까 금융기관들이 그 KYC나 이런 거 명확하게 하고 정정당당하게 좀 그 트래킹 되지만은 합법적으로 참여를 하니까 결국에는 그게 다 이제 유동성 증가라든지 그런 거에 도움이 되는 모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퍼미션드 디파이 같은 거는 사실은 국내에서도 좀 열어주시면은 그 CBDC나 ST나 이런 원래 안에 그 같이 들어가는 형태로 되면은 이게 되게 파워풀할 것 같아요. 저도 100%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파이어블록스나 이런 데가 디지털 자산 인프라를 만드는 기술인데 좀 PCG하고도 프로젝트도 많이 하고 그러는. 이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기관이나 이런 데서 KYC, KYB 다 되고 중간에 이런 어떤 디파이의 뭐 AMM이나 다양한 기술들 이용해서 이렇게 CBDC나 스테이블 코인들이 페어링으로 거래되는 상황이 되면 사실 중앙화된 거래소 특별히 많이 의존하지 않고도 다양하게 이렇게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시면 혹시 중간에 하나 정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마무리 정도 하나씩 아무리 질문이 없으면 또 안 되시니까 마지막에 정의원 분한테 좀 보기하고 다르게 컵들 사이즈 정도 앞에서 시장 설명만 너무 잘해가지고 이상한 거 지금 이제 L2 얘기 많이 나오는데 사실 요즘 트렌드 올해는 이제 트렌드 중에 뭐 L3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커스터마이즈 롤업을 통해서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일단 L2 적용할 때 요즘 L2 막 핫하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또 주식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뭐지 토큰 가격이 오래 떨어져가지고 스타크넷 뭐 다들 힘들어하던데 L2 적용할 때 유의할 점하고 L3 지금 이제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정의 한번 해주시면 돼요. 아마 여기 들으시는 분들이 우리 기관이나 도입해서 도입할 블록체인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 관점에서 말씀드린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 글로벌 리서치 기관에서 얘기하잖아요. 뱅크 체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그냥 노드 4개 두고 단일 기업이 운영하는 그런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과도기로 있던 거고 결국 없어질 거다. 근데 그 과도기로 그게 있었던 이유는 나만의 가버넌스를 유지하고 규제를 준수하면서 하기 위해 있던 거고, 근데 이 필요성은 계속 유효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결국 블록체인이 본래 지향했던 신뢰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블록체인이 아닌 거죠. 근데 이게 모듈러 블록체인이 나오면서 신뢰를 신경 쓰지 말아라. 거기 신뢰는 L1에서 만들고 L1에서 부족한 확장성은 L2가 만들어질 거다. 너는 그 끝에서 롤업 에지어 서비스를 연결해가지고 연결하면은 기존대로 프로비 체인을 그 자기네 가버넌스를 맞춤형으로 가져가면서도 확장성과 보안을 유지할 수 있을 거다 해가지고 아마 이게 특히 모듈러 블록체인과 L3가 향후 이제 우리 뱅크 체인에 하는데 굉장히 우리 선택을 받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하는 이렇게 전공 그냥 이거는 L3가 결국 L2 자체가 제공되어 있는 롤업 솔루션만 쓰면 되게 스태틱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을 바꾸거나 가스비를 없앤다거나 아니면 용도에 따라 가지고 뭐 특별하게 이제 뭐 압스트랙트 컨트랙 뭐 어카운트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유연성이 떨어지니까 이제 L3가 나오게 된 게 롤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체인들을 유연하게 커스터마이제이션 해주겠다.
그걸 통해서 메인넷을,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서브넷을 만드는 게 아니라 독자적인 메인넷을 만들어서 신뢰성을 얻으면서 쓸 수 있게 해주는 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진화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질문이 없을 것 같아서 준비한 질문은 다 했는데 혹시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했던 질문도 있으시면 혹시 편하게 그냥 마지막으로 하나 갖고 전반적인 강의와 뭐 그냥 전반적인 강의와 질문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전반적인 이야기 하면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데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이 다른 사회 현상으로 많이 접목되고 국제 금융 외적으로 정치적으로 만약에 그 직접 민주주의에 쓸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루트로서 절차로서 어떻게 사용하는 주제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주민 등록으로 카드 같은 것들이 다 시간을 활용하고 있긴 하지만 충분히 블록체인 기술을 이렇게 하고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하고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는데 경제 금융적으로 통화나 이런 대체적인 부분은 아니더라도 그런 쪽에서 이제 사이트를 보고 싶어서 하는 질문. 혹시 네, 질문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이해한 바로는 결과적으로는 이런 자산 네. 지금 질문하신 거 정리하면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직접 민주주의나 이런 쪽에 쓸 수 있는 다양한 모델들이나 그런 아이디어들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해 한번 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해한 질문을 좀 들어가 보면 지금까지 좀 자산이라든지 이런 금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제 이러한 기술을 좀 다른 맥락에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금융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들이 이런 신원과 같은 자기 주권 그리고 뭐 소유권 등과 같은 것들 그리고 말씀하셨던 민주주의 관점에서는 내 익명성과 투표권 같은 것들이 같이 연계가 돼서 실질적으로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CES 작년 올해 모두 이제 국내 기업인 GK 보팅 서비스가 이제 혁신상 계속 받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미 이런 맥락 하에서 본인의 신원을 기준으로 이제 어떤 익명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투표에 이런 기술이 적용이 된다거나 그 말씀하셨던 이런 운전면허증과 같은 DID 방식의 시도들이 국내에서도 이제 진행이 되고 실제 도입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계속 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결과적으로 가장 쉽게 옵트인되고 활용될 수 있는 게 뭐냐 했을 때는 저희는 이제 금융 쪽이라고 보다 보니까 이제 금융을 필두로 이제 서비스나 기술들을 전개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과정에서 유저가 온보딩 될 때 말씀 주셨던 형태의 어떤 신원에 대한 기술들이 접목이 되는 게 현재 시점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이런 컨시어지라든지 여권 증명 KYC AML 기술들이 같이 붙어서 가는 게 이러한 맥락을 잘 설명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사례도 제가 알기는 설명드리면 옛날에 모 의원께서 그 정당 블록체인 정당만 가오 진짜 가오 하다가 한두 달 훌쩍 그러다가 저는 잘 모르겠고요. 뭐 의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투표율이 많이 나왔고 최근에 여러 사례 투표 정부 과제들 나와서 하는 거 같은데 중요한 게 이제 안 믿으면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제화되고 좀 그런 부분들이 같이 수반이 되어야지 쓰일 수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또 다른 질문들 있으세요? 원래는 질문 첫 번째가 뭐였었냐면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제일 관심 많을 것 같아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조금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끝내려고 했었는데 아까 시간이 좀 남아서 제가 한번 그냥 제가 보는 관점에서 지금 상황이 아까 지갑수 많이 늘고 있고 비트코인도 당연히 ETF 이후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더리움도 지금 이제 바뀌었잖아요. 기존에 있는 마이닝 방법들이 대파 집식으로 바뀌면서 이제 가스비들 가지고
소각시켜주면서 개수도 줄고 있고 디테일도 만들어지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은 시장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혹시 다 얘기하기 좀 그럴 것 같고 혹시 여기 비트코인 ETF 시장 이후에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좀 나는 아니다 조만간 위험이 올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혹시 또 의견 갖고 계신 거 있으면 잘 대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 똑같이 생각하는 거로. 제가 마지막으로 이 행사 준비할 때 우리 오디세이랑 수호랑 블록체인 투데이에서 대표님 오셨는데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준비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가능하다면 좀 행사를 이렇게 다른 것보다는 기술 얘기 좀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인더스트리에 도움되는 얘기 좀 많이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다음에는 더 좀 발전시켜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 할게요. 네, 오늘 블록체인 인사이트 행사 강연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긴 시간 동안 강연에 기울여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간단하게 영화 교환하실 수 있는 세션 시간 드릴 테고 퇴장하실 때는 블록체인 투데이에서 후원해주신 블록체인 투데이 매거진 그리고